그래서 이세돌 기사님께서 패배하신 다음에 한판 의미 있는 이제 승리하셨지만 패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바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큰 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둑 네. 기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알파고가 그 인공지능 바둑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한테 프로기사, 지금 현역 기사입니다. 한국 랭킹 5위인데요, 아직. 서른 후반이지만. 제가 세 점을 깔아야 돼요. 세 점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둑으로 치면은 30집을 받고 시작하는 건데, 30집을 받고 둬도 진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축구에서 보면은 1대 7로 싸우는 느낌? 한 명은 인공지능이고 여기는 사람 7명이 싸우는 느낌? 그래도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거는 바둑의 한정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바둑에서 존재했던 모든 이론, 그 공격, 수비, 뭐 끝내기, 형세 판단, 그 중앙의 가치 판단, 그 모든 것이 알파고에 의해서 알파고는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기계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타파가 돼요. 하나하나씩 다 타파가 됩니다. 이창호, 이세돌 구단이 둔 수는 다 떡수가 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슬프죠. 단,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파가 되다 보니까 저의 모든 이론, 내가 공부해온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리셋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난 5, 6년간 겪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세돌 선수는 이른 은퇴를 했잖아요. 아직 30대였는데 이세돌 선수라든지 이제 몇 명의 기사들은 은퇴를 실제로 했고, 저는 아직 현역으로서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나 자신이 이제 알고 배우던 내가 진리라고 믿던 모든 것이 이렇게 타파되는 상황에서 그 굉장히 좀 그 크나큰 파도를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바둑계에 선생님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이고 사실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이 나의 선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 조건희 선생님께서도 화가 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돌려보니까 선생님 수는 떡수라는데요? 선생님 다 틀렸다던데요? 어제 제가 17급 학생한테 그 말 들었거든요. 내가 선생님 다음에 어디다 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둬라 했더니 인공지능 돌려보니까 아니라던데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시면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또 틀렸어. 인공지능이 말한 대로 외우도록 하여라. 선생의 권위 실종.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이제 저희가 좀 어디 요구하던 이제 공부라든지 공부의 어떤 목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책을 봐라, 뭐 실전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부 방법이 A부터 Z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에 그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 과거와 현재의 괴리에 그 매일매일 혼란을 느끼면서 사실은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계시면 좋겠고 누군가가 정답을 알아서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저한테 이제 얘기해주는 주체는 인공지능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지 이미 나의 모든 지식이 부정당하는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어떤 보조 성격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인공지능 예. 알파고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본인이 프로기사가 되셨던 어떤 시절에 프로기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닿게요. 예, 지금 2023년에도 물론 어렵지만, 당시에는 1년에 2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에 한 명 뽑는 여자 입단대를 통과했지만은, 일단 경쟁률로 치면은, 3,000대 1이었어요, 당시에도. 3,000명 중에 한 명만 프로가 되는데, 남자도 1년에 2명을 뽑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1997년에 프로기사가 되었지만은 그 기간이나 한 1980년도에 입단하신 선배님들은 정말 이 권위가 정말 하늘을 찌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 분야마다 다 이제 대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거장들이 계시고. 그런데 입단해서 프로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가 이제 거장인 시대가 됐고요. 흔히 보통 사법시험에 많이 이제 비교가 됐는데 사법시험을 통과하는 것보다 프로기사가 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되었고, 어, 뭐 이세돌 구단의 형님은 뭐 머리가 나쁘니 서울대를 가라라는 얘기를 아버님께 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와닿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문턱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뛰어난 그러니까 동네마다 천재 소리를 들었던 학생들이 한 3천 명이 동시에 경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알파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둑 예. 프로 기사들 한국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둑 프로 기사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은 시합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떻게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저희들은 엄청나게 뭐 차트로 치면은 하락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알파고 이전이 우리가 막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사 수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도 되었는데요. 뭐 저도 기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제가 입단했을 때는 100명 정도의 기사가 있었으면 지금은 4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이 많은 기사들에게 다 대국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예선에서도 64강 혹은 뭐 120강 안에 들어야지 대국료를 받는데 그 한 판이 10만 원 선입니다. 지금 기사들은 승부만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비율적으로 5%도 안 되고 한 3% 정도가 되고요. 저는 사실 생계형으로 지금 학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다. 일단은 인공지능의 이제 기사들의 설 자리를 잃었고, 또 나아가서 이전에는 시합이 아니더라도 이창호 국수님만 이렇게 바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나가서 교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교육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죠. 인공지능이. 승부하는 사람은 예로부터 5% 정도로 1등한테 다 몰빵이 되니까 1등 지상주의는 뭐 바둑도 그렇고 타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서 승부를 병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다 아세요. 이 인공지능이 선생님들보다 잘 두는구나. 인공 찍어보면 다 지적이 되는구나, 교정이 되는구나 아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학원이나 선생님을 찾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오히려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육 시장이 말살되면서 이 승부로 살아남는 5% 이외의 95%는 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는다고 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알파고의 등장 이후로 교육이 이제 거의 막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지금 학원장인 저는 고민이 많죠. 아주. 네.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익히 잘 아시는 웹툰 중에 하나인 이제 미생이 실제로 드라마로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네. 안그래가 소위 이제 바둑 프로 기사를 준비하다가 사회생활의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얘기들이 굉장히 큰 공감대를 사실 불러일으켰잖아요. 그 네. 사실 이제 바둑 프로 기사가 되신 분들의 한정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안 된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 희노애락과 애환들이 사실 녹아있는 이야기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선생으로서 권위가 인공지능에서 많이 실추가 되어 있는 가운데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도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랑 그 네. 본인은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도장들을 운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도장도 학생들이 와야 하고, 그래야지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하나의 기업이자 또 이렇게
또 산업입니다. 학교와 마찬가지죠. 학교도 학생들이 안 오면 폐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권위 실추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학생들의 니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으로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실 뭐 원디가 저희가 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왜 바둑을 배우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선행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기존 도장들,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학원들이나 도장들이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다른 학원들이 인공지능을 부정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보지 못하게 하고 인공지능을 써서 막 선생님한테 권위적으로 도전을 하면 이제 그 학생을 뭐 퇴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과 함께 즉 소위 알파고와 함께 지금은 알파고가 뭐 전례, 중국 파인아트, 그러니까 텐센트의 전례라든지 이제 뭐 미국의 카타고라든지 이제 이런 존재들이 저를 세 점을 접는데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교육으로 저희는 지금 생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을 봤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바로 익힐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인공지능 여기 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말 1차원적인 교육이고 저희 사범들, 저희 학원에는 저와 네, 남편 포함해서 이제 3명의 프로 사범이 있는데 철저하게 인공지능의 대리인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공이 여기를 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언어로 인공지능은 본인이 말로 설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엔 또 오픈 GPT로 뭐 난리가 났지만은 아무튼 인공지능의 대리인으로서 살며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아, 인공지능만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뭐 사범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좀 인공지능이 왜 여기를 두라고 했는지가 좀 알 것 같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들이 프로 기사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냐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공지능은 항상 보여줄 뿐이에요. 블루 스팟. 그 다음에 조금 뭐 그린 스팟이라든지 이렇게 발생 가능한 모든 변화를 보여줘요. 근데 그 수백 개의 변화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그걸 또 학생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도 모르니까. 근데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측이라는 거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실력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여기를 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사범님은 이렇게 생각해 등등으로 그 이상한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여기를 두라고 했으니까 이걸 외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대리인으로서 현재 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아, 그 수요가 상당히 있구나라는 생각, 또 나아가서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둑에 좀 도전하는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지식을 사실 소수가 독점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다 타파를 했으니까 이창호 사범님마저도 본인의 이론을 버리고 인공지능 공부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마저 본인의 이론을 다 없애고 인공으로 다 대체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고 그게 하기 싫은 기사들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둑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좀 두 가지로 좀 해주신 말씀들을 전 좀 재해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가령 예.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공계 쪽에서 계산기들을 쓰지 실제로 손으로 어떤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네, 그것들 네. 좌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어떤 굉장히 좋은 도구를 토대로 그걸 토대로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자체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 어떤 아, 바둑계에서도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좋은 계산기가 이제 등장한 걸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네, 네, 바뀌어가는 맞습니다. 네,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부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양질의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늘어나는데 인공지능이 기여해서 실제로 이게 사람의 역할하는 게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의미 있는 소위 레퍼런스가 생긴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로 전문가랑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는 작업들 자체가 분명히 어떤 네, 필요해지는 면들도 명확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어린 친구들, 우리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제 바둑의 기재는 있지만 인공으로 공부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의 한 장소로서 우리 아카데미를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뭐 제가 특정 제품 홍보는 아닌데요. 전자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칠판으로다가 인공지능을 언제든지 연결을 해서 최상급의 인공지능을 끄집어내서 학생들에게 큰 칠판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쓰던 흑칠판, 이렇게 칠판에다가 선생님들이 쓰시고 지우고 판서하고 지우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은, 저희 학원도 그렇지만 옆에 대치동에서도 다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판서하고 또 인공지능을 끄집어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IT 친화적인 학원으로 변해가야지,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야지 학생들이 오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세태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도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는 소위 이제 최상급 컴퓨터 혹은 이제 도구들을 좀 구비를 해 놔야 되고 또 이제 이것에 관련한 좀 마케팅 중에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장사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알지만은 이게 마케팅과 엄청난 홍보로 무장한 인공지능 특정 제품 얘기는 아니지만 바둑판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에 팔리거든요. 한 대당 100만 원에 팔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연구생은 이제 한국기원 프로가 되기 전에 프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한 100명 정도 뽑는데 그게 연구생입니다. 일본기원에서 원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소위 엘리트 코스인데 연구생 한 3조 정도 돼야지 인공지능 바둑판으로 유익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도 이제 전자칠판으로 수학의 즐거움, 직문수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틀어놓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면서 수학이 왜 즐겁지? 이러고 있지만은, 어떻든, 제 얘기는, 수학의 즐거움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콘텐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바둑판은 그런 어려운 콘텐츠를, 네, 대중에 개방해서 100만 원에 이상에 팔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18급인 분들이 사서 하고 있어요. 물론, 유용을 얻을 수 있죠.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단, 지금 이 세대 자체가 워낙 새로운 지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서 나의 어떤 최대 유익을 누리려면은 잘 걸러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또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을 떠나신 지가 그래도 꽤 되지만은 이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 실제 전문가와 또 자칭 전문가가 좀 공존하는 사회다 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표류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진짜다라고 믿고 뚝심 있게 본인을 믿고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칭 전문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걸러서 봐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이것들을 정말로 의미 있게 활용해서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오히려 예, 필요하고 그런 어떤 그 수요들은 오히려 앞으로 좀 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좀 그 네, 측면에서 사실 약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본인이 어리셨던 시절에 바둑 기사로서 어떤 위를 추구하셨던 그런 어떤 가치가 있고 약간 고전적인 가치라고 네,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적어도 그런 똑같은 길을 추구해 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정말로 정말 생존하는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현재 이제 어린 친구들이 사실 이제 직면해 있고 또 네, 어떤 취미로서 수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어떤 성인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인공지능을 가지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의미 있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본인은 현재 바둑 프로 기사가 전문가이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어떤 바둑을 보급하신 입장에서 어떤 바둑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그 개개인에서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어떤 네. 바둑을 배울 만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3년 인공지능이 이렇게 득세하는 이 시대에 바둑을 배운다는 것, 그리고 바둑을 두어 나간다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꼭 바둑을 둬야 한다. 이런 의미와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바둑이 이제 지금은 하나의 선택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둑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말하는 것이 마땅한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수학보다는 바둑이 지금 진입 장벽이 더 낮다. 그러니까 더 쉽게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이론으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의 알파고 이전 시대에는 배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절에서 뭐 2년간 수련하고 내려오지 않으면 바둑 뭐 건들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절 근처에도 안 가도 휴대폰만 열어도 인공지능으로 바로 바둑을 둘 수 있고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이라면 또 실질적으로 뭐 인공지능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낯설고 굉장히 좀 혼란을 느끼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재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둑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재미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이유도 그 끝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뿌듯함,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어떤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색하고 싶은 분이 단순히 나의 시간을 그러니까 뭐 낭비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분에게 바둑은 정말 최적의 취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바둑을 이제 취미로 접근하는 분들, 나는 바둑을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없지만 뭐 관심은 있다. 뭐 최근에 더 글로리에서 송혜교 배우님이 바둑 고수로 이렇게 좀 열연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둑 고수가 되면은 바둑인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아우라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저같이 아예 또 프로 세계에서 살면 또 엄정한 판단에 직면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바둑 자체도 수학처럼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바둑 자체에 대한 어떤 깨달음, 아우라 이것이 저의 인생의 어떤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둑 강추드리고요.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있고 상대 돌 따먹는 재미를 이렇게 따내면서 이렇게 좀 희열을 느끼신다면 바둑을 좀 더 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제 동생이 또 수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수학의 즐거움과 콜라보도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학원에서 수학의 즐거움 상담 시리즈를 늘 켜놓고 있어요.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좀 이거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수학과의 콜라보가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먹혀요. 다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바둑만 하면 요즘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또 세대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바둑만 하는 거는 애들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거에 관해서 저는 죄송하지만 수학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뭐 단순히 바둑을 잘 두게 되면 수학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은 전혀 이제 씨알도 안 먹히고요. 다만 이 바둑에서 이렇게 가치 판단 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이 많은 수의 변화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힘을 준다.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고 말씀을 드리면 또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애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제 생각에 지기님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의 수학 교육이 정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이 대치동 바로 옆에 있어요. 수학 학원이 지금 800개 넘게 있거든요. 제가 학원 하다가 힘들 때는 대치동 한 바퀴 돌고 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애들이 정말 엄청나게 지쳐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수학의 힘을 빌어서 바둑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내 애가 지금 왜 이 바둑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실 때는 사실 바둑 잘 두면 좋으니까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빈약한 설명이라서 이 수학의 힘을 많이 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말 유의미하게 네, 성장하시기를 응원 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바둑을 배우시는 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수학과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직문수 이상에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 점은 정말 확신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인공지능을 경험해 보시는 가장 좀
획기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신세계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비록 제 입장에서는 누나이지만 사실은 얼굴 보기가 집에서도 굉장히 힘든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공인이죠. 어떻게 동생 입장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생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시는 것들 좋은 일들 많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